얼마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이명숙 어르신께서 너무 당황하여 급한 마음에 폭집으로 전화를 걸어오신 겁니다. 인터넷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글을 봤다며 자신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혼자 생활하시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식사와 약 복용을 이어가고 있었고 매달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없으면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사라진다는 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하시더군요. 복지제도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정책일지 몰라도 이분들에게는 삶의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보건복지부 소속 사회보장정책과에서 어르신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박민식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사례처럼 현재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안해하시는 어르신들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의 전화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모두가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사라진다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소식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명백한 허위 뉴스입니다. 현재 정부는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생활보장 소득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이를 잘못 해석한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보장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을 대신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서 폐지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지역 소득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돕기 위해 생활보장 소득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고 하여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없애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이 기준이 완화되어 왔습니다만 여전히 일정 부분 남아있어 실질적인 수급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가족관계나 재산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의 생활 능력에 중점을 두어 수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다 포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향이며 폐지와는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일환으로 생활 쿠폰 지급 방안도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쿠폰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는 10만원, 일반 국민은 20만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35만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원입니다. 지급 방식은 기존의 재난지원금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 중입니다. 특히 행정정보 연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별도 신청 없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이 생활 쿠폰의 지급 시점은 현재 국회 논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빠르면 8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 간 협의에 따라 9월로 조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명확히 정부의 공식 발표로 제시된 것이며 이미 행정 절차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폐지되며 아무런 지원도 없어질 것이라는 말은 어떠한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비에 대한 세액 공제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통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통신비 세액 공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제율은 약 8%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자녀가 부모의 통신비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세대 간 부양 구조를 고려한 지원책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까지는 개별 신청과 확인 절차가 필요했던 것에 비해 상당한 개선입니다. 자동 연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행정개혁 방향이 반영된 것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동일 가구 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일정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폐지를 통해 이중수급자도 개별 기준에 따라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는 특히 고령 부부 세대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또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감액되는 문제로 불만을 제기해 오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계 방식을 조정하여 국민연금 수급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공정성과 수급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간병비 부담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부담 확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자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 간병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간병비의 일정 부분을 공공예산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이 떠안아야 했던 고액 간병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는 우선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치과 진료와 관련된 건강보험 혜택도 개선됩니다.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낮아지고 보장 개수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개까지 보장되었으나 앞으로는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하향 조정되고 보장 개수도 최대 4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고령층의 저장 능력 유지와 영양 섭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은 품위 있는 노후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복지 방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일을 하며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어떤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과장님, 전 국가한테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그분은 평생 세금도 성실히 내셨고 자식 교육도 다 마치셨고 손자 돌보는 일까지 마다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앞에서는 망설이셨습니다. 왜냐고요? 자식한테 부끄러움이니까요? 이제 나는 나라한테 짐이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자책감이 그 어르신을 하루에도 12번씩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바꾸려는 건 단지 제도만이 아닙니다.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연민으로 바라보는 사회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단어는 바뀌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사회적 약속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는 용어 개선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신 사회보장권 보장 대상자 혹은 사회적 기본권 보장 대상이라는 용어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표현 같지만 언어는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졌습니다. 단지 명칭 하나가 바뀌어도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수급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을 포기하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상 자산이 없는데도 차량 기준에 걸려 탈락되거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된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개별 생활 능력 평가제는 단순한 소득 기준이 아닌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상황 자체가 독립생활 위험 요인으로 평가되며 수급 자격에 반영됩니다. 소형 차량 한 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부유층 취급받던 불합리한 기준도 사라집니다. 이제는 현실을 반영하는 복지가 시작됩니다. 주거급여 역시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월 평균 25만 원이던 지원금이 내년부터 최대 35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특히 수도권 거주 고령층의 현실적 임대료를 반영한 지역가중 주거급여가 새롭게 도입되며 기존의 일률적 지원 방식을 탈피합니다. 또한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권이 자동 부여되어 무주택 어르신에게 우선적으로 집을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 일자리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경로당 청소, 공공근로 등에만 한정되어 있던 일자리가 이제는 디지털 돌봄 매니저, 지역 복지 안내사, 시니어 상담 도우미 등 보다 전문적이고 보람있는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심지어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초 교육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누구나 따라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수입 보전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사회 참여의 기회를 다시 되찾는 복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온누리복지카드, 경기도의 효도지원 바우처, 부산의 장수건강권 인증제 등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이는 단순한 중앙정부 시책을 넘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진정한 맞춤형 복지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예시와 수치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허위 뉴스보다 훨씬 강한 건 정확한 정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카카오톡에서, 동네 어귀에서 들리는 이제 기초생활수급 없어져, 지원금 끊긴대, 재산 다 뺏긴대 같은 말들은 너무도 쉽게 퍼지지만 그만큼 쉽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 한 명의 어르신도 불안에 떨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 사시는 74세 박영자 어르신은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자녀는 해외에 나가 연락도 드문 상황. 하루에 두 끼를 해결하는 것도 빠듯한 생활이었지만 내가 무슨 수급자야 하는 자존심에 복지센터 문을 두드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우연히 찾아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자식 있어도 수급받는 분 많아요. 박 어르신, 지금은 도움 받으셔야 할 때예요. 그날부터 상담이 시작됐고 생활 실태 확인, 자산조사, 가족관계 조회 등 절차를 거친 끝에 마침내 수급자 선정 통보가 왔습니다. 박 어르신은 매달 70만 원의 생계급여와 30만 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되셨고 기존의 낡은 고시원에서 살던 환경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게 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도 전국에 수천 명, 수만 명 계십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 이제는 그분들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해당될 수 있을까? 이제부터 중요한 신청 실무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실거주지 기준 독거 또는 2인 이하 고령 가구,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자녀와의 단절 혹은 비협조 상황에 있는 분, 이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십시오. 방문하실 때는 아래 서류를 챙기시면 심사 기간이 단축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내 금융거래 내역서, 월세 계약서 또는 주거 확인 서류,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 기록이 있을 경우 더욱 유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부양 의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실질적 지원이 없다는 점은 꼭 말씀하십시오. 요즘은 이 내용을 생활 실태 보고서로 따로 작성해 보완 서류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만 하면 무조건 탈락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신청자의 태도와 제출 자료의 진정성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심사 사례를 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절실함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료비 부담 경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1세 최순옥 어르신의 경우 무릎 관절염이 심각했음에도 진료를 미루다 결국 수급자가 되신 이후 정형외과 수술을 포함한 입원 치료 전 과정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계단조차 오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지역 복지관에서 매주 요가 강좌를 들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최 어르신이 가장 감동하셨던 건 진료비뿐만 아니라 통원시 받는 교통비 일부까지 지원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식생활의 질적 변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식비 보조 명목으로 생계급여가 월 55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77세 정봉석 어르신은 이 금액 덕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트에서 신선한 과일을 골라 담는 즐거움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엔 시장에서 값싼 재료만 사다 찌개만 끓였지만 이제는 주 2회 고기도 드시고 건강보조식품도 직접 사 드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인정되면 기존 주거 실태에 따라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요. 임대료 지원뿐 아니라 집 수리가 필요한 경우 소규모 리모델링까지 연계됩니다. 전남 광주에 사시는 윤덕기 어르신 댁은 25년 된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주택이었는데 주거급여 연계 사업을 통해 지붕 교체 및 단열 공사를 지원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난방비가 35% 이상 절감되었고 여름과 겨울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고립감 해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고독사가 우려되는 1인 가구에게는 희망적금 통장, 자활근로 참여, 정신건강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이갑순 어르신은 지역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음악치료와 원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내가 사회의 일원이라는 감각이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연결은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도 정기 모임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외래 진료 횟수가 20% 이상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정적 자립의 출발점 마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지원만 받고 끝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후에는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사회적 복귀도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 비교적 양호한 어르신의 경우 지역 도서관 환경미화, 공공시설 안내 도우미, 경로당 보조 인력 등 일자리에 연계됩니다. 경기 수원의 김영수 어르신은 60대 후반에 다시 일을 하며 얻은 자신감이 자식들보다 큰 재산이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런 자활근로 참여자는 월 80만 원에서 1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복지에서 자립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셈입니다. 수급자라는 명칭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해 다시 삶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점.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나 행정 절차로는 설명되지 않는 체험적 가치입니다. 이 모든 제도는 2025년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결코 폐지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화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보장제도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전국적 확산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복지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대상자 통신비 자동 할인, 부부 합산 급여 감액 단계적 철폐, 임플란트 보험 적용 연령 확대, 간병 지원 공적 부담 증가, 시니어 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경로당 무료 급식 범위 확대,
무료 어르신 문화이용권 신설 등이 모두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는 수입이 전혀 없는데 왜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거부되었을까요? 이런 문의가 정말 자주 들어옵니다. 핵심은 개인 명의 소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족 전체의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있지만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확인되면 이 금액이 가족 지원금으로 인정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 소유 부동산이 없어도 시골에 방치된 토지 한 뼘, 과거 소득 기록이 있는 계좌, 차량 보유 현황 등이 모두 심사 대상이 됩니다. 자녀와 교류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데 왜 그 자녀 소득이 제 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즉, 자녀가 고수입자라고 해도 실제 부양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는 수급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에서는 아직 부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어 의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될 계획입니다. 전세집도 없고 월세도 간신히 사는데 왜 재산 기준에 걸려서 탈락하나요? 재산 기준은 단순한 주택 가격이 아니라 금융자산, 보험해약 환급금, 자동차, 기타 입출금 통장, 그리고 실거주 주택의 형태와 주소 등록 상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농지나 묘소, 심지어 접근 불가능한 상간 토지라도 부동산으로 계산되며 시장 가격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이 때문에 본인도 몰랐던 조상 묘지 명예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차량을 소유하면 반드시 수급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종류, 용도, 연식, 시장 가격에 따라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된 경차 또는 장애인 전용 차량, 생업용 운송 차량 택배, 퀵 배송은 재산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됩니다. 하지만 3천만 원 이상 시가의 대형 차량이라면 불필요한 고액 재산으로 판단되어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정 부분은 제외되며 2024년부터는 기초연금 삭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자녀 결혼식, 명절 선물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하거나 예금에서 갑자기 큰 금액이 출금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나 명절 지출은 일반적인 생활비 범위 내에서 설명 가능하며 필요시 주민센터에 사전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기초수급자가 되면 자녀가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자녀의 금융거래는 별개 사안입니다. 단 일부 금융회사에서 가족 정보를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수급자 부모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 신고 시 부모 부양을 명시했을 경우 부양 능력자로 인정되어 수급 심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이 인정되면 언제부터 즉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평균 30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있으며 그 이후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긴급복지 대상자일 경우는 최대 3일 내 지원 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1회 수급 인정 시 과거 신청일로 소급하여 일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 결과 통지서와 함께 안내되니 반드시 서류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을 받으면 손자 대학 등록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초수급 가정의 자녀, 손자녀는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무상교육 혜택에서 최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급식비 면제, 교재비 지원, 기숙사 우선 배정 등이 가능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교복비, 수학여행비까지 전액 지원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손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수급 신청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기존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만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매주 1회에서 2회 방문하여 대화 상대 안부 확인, 병원 예약 및 동반, 집안 정리, 세탁, 요리 도움, 낙상 예방 보조기구 설치, 응급 상황 시 119 연결 시스템. 이 모든 것을 무료 혹은 월 1만 원에서 2만 원이 본인 부담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며 일정 인원 초과 시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2025년형 기초연금 인상 및 보장 제도가 강화됩니다. 기초연금은 2024년까지 최대 월 32만 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물가 상승률 반영 저소득층 우대 지급으로 최대 월 35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급하거나 일부 공제를 완화해주는 기초연금 부가급여 제도가 시범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우대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만 70세 이상 중 혼자 사는 경우 추가 급여 월 2만 원, 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 급여 우선 인상,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연계하여 간병비 일부 지원. 주의할 점은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연 1회 정기 재산 조사가 있으므로 가구원 명의로 된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노인 건강검진 또한 확대 및 무상 지원 항목이 대폭 늘어납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단순한 기본검진 외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다음과 같은 검사가 모두 무상 제공됩니다. 심혈관 정밀 혈액 검사,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 검사 치매 조기 판별용, 시력 청력 검사, 폐 기능 및 흉부 엑스레이, 우울증 선별 검사. 모든 검사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및 지정 병원에서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특히 국가검진과 별개로 노인통합건강검진으로 분리돼 있어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의료급여 또는 재가 간병 서비스로 연계되는 통합지원 시스템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분들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 확대됩니다. 전기료, 가스비, 난방비 걱정 많으시죠? 2025년부터는 독거노인 및 수급자 어르신에게 연 2회 총 40만 원 상당의 에너지 바우처가 자동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 차감, 난방유 또는 연탄 구매용 전용카드 제공, 도시가스 자동 공제. 이 바우처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자동 신청 대상이며 일반 노인의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특히 폭염 한파 기간에는 긴급 추가 바우처 5만 원 내외도 제공되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령자 교통비 통신비 자동 감면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제는 복잡한 신청 없이도 만 65세 이상이면 자동 감면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적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기본요금 30%에서 50% 할인 지역별 상위, 지하철 무임승차, KTX 및 고속버스 요금 30% 할인 사전 등록 필요, 통신사 월 기본요금 11,000원 감면 SKT, KT, LGU+, 통신비 감면은 신분증 휴대폰 요금 명세서만 들고 통신사 지점 방문하시면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교통비 할인은 노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 증복지카드와 연동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고령자에게는 욕실 미끄럼 방지, 경사로 설치, 난방 보수, 전기 안전 점검 등을 위한 최대 500만 원까지 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 70세 이상 단독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 등록이 있는 고령자. 지원 절차는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실사 후 개보수 시공업체 매칭 시공 후 지자체에서 정산 처리로 매우 간단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LH, 한국전력,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공을 대행하므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등급 확대 및 요양돌봄안심 통합제가 도입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2025년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존엔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이 있어야 등급이 나왔지만 이제는 인지기능 저하 관절통 외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만 있어도 예비 등급 혹은 등급 외로 등록되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외 대상자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 방문 요양사 파견 주 3회에서 5회 낙상 방지 도구 및 안전 손잡이 설치, 식사 배달 및 간단한 세탁 지원, 치매 예방 프로그램 및 놀이 치료, 병원 이동 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하거나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심사에 들어갑니다. 특히 노인돌봄 통합제도 시범지역에서는 모든 복지 서비스가 한 번에 통합 연계되므로 해당 지역 거주자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복지는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먼저 신청하신 분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보건소에 전화 한 통만 하셔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부24, 복지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까지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혹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동네 복지사무소의 디지털 안내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1대1로 도와드립니다. 이 역시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제도는 지금 당장이 가장 유리한 시기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될 수도 있고 제도가 바뀌면 대상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바우처나 개보수 지원은 신청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디 오늘 내용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없는가? 주위 어르신 중 꼭 알려드려야 할 분은 없는가? 한 번만 다시 떠올려 보시고 오늘 저녁에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넣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맡겨놓고 기다리시는 것보다 지금 본인이 직접 움직이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 중에 스스로 문의해 본 분들이 결국 다 혜택을 챙겨 가셨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문의하시면 국가가 마련해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혜택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옵니다.